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이 창피해라. 2%가 바라보는 부동산 전망.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 벌기 힘드네요. 저희는 하여튼 광고의 퀄리티는 높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만 재밌어. 네, 3프로TV 앱을 까시면 그 안에 네. 돈을 어떻게 내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네. 3프로 앱에서 강좌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백브리핑 김상훈 기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옷깃은 늘 이렇게 서 있는 겁니까? 네, 안 접혀지더라고요. 좀 접어볼 수 없어요? 접겠습니다. 좀 별로 안 좋은데.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은? 네, 오늘은 마이데이터. 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사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딱히 뭐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도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그 뭐 검색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남는 흔적들이 사실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제 거일까요? 누구가 검색한 흔적이? 내가 검색한 흔적들. 내가 뭘 검색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내 거냐? 네. 그거를 가져가도 써도 되느냐고 뭐 이렇게 동의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거긴 내 건데. 그렇죠. 기업들이 나 이거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뭐 동의 받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가입할 때는 약관을 읽어보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상은 제 거긴 하지만 그걸로 수익을 버는 곳들은 대부분 다 뭐 예를 들면 포탈이라든지 얘따 먹어라. 그렇습니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돈이야 안 받는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저한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뭐 한번 제가 디지털 유산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내 거면 상속도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내 게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웃어가지고 기시 눈편인데 자꾸 올라오네요. 죄송합니다. 웃겨가지고 올려도 돼요. 농담한 거. 올려도 농담이에요. 농담. 남이 옷을 뒤에서 세우든 말든 2%는 무슨 상관인가 그걸.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원래는 안 됐었는데 2020년에 저희가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걸 개정을 했었죠. 네. 그때 그 정부가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때 이런 권리가 생깁니다.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이전까지는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고객이 그러니까 제가 나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한테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는 애들한테 내 신용정보를 전송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 생긴 거예요. 2020년에. 그래서 지난해 말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고 딱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정보를 금융회사에 있는 내 정보를 어디다 보내라. 내가 잔고가 얼마 있고 어디에 어떻게 보냈고 왔다 갔다 못 썼는지 이런 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보내라. 맞습니다. 라고 개인이 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제 거였는데 이게 안 됐었던 건데 이제 되게 만든 거죠. 유럽에서도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2018년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데이터 주인이 난데 그러면 처리, 이동, 삭제 이런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죠. 알겠습니다. 왜 이걸 넘기라고 했어요? 넘기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그 사업들이 가능해진 건데 사실 조금 그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오늘 직접 해봤습니다. 네. 사진을 잠깐 띄워드리면 제가 우리은행 고객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은행에서 저거 하라고 엄청 전화 왔었는데. 그래요? 우리은행의 마이데이터 이제 사업 시작한 거예요, 저거? 네. 오늘 제가 한번 그 등록을 해봤는데 등록을 했더니 가장 왼편에 있는 사진이 자산
나의 자산이 얼마에 근데 왜 개 자산이라고 써 있어요? 몇 개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라 제가 지웠습니다. 몇 개의 자산이 금액이 얼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예금이 얼마고 금융투자자산이 얼마고 뭐 부채가 얼마고 보험 얼마고 부동산은 또 가격이 얼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인지까지 쭉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거 우리은행에만 있는 자산이죠, 그죠? 아니요. 전 은행권에? 전 은행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자산들을 다 전 은행권에 맞습니다. 한 곳에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보여주지. 궁금한데. 어쨌든 개인 정보에서. 그리고 카드. 카드 금액 내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소비 사이드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1월 지출이 36만 2천 원인데 전월 대비해서는 뭐 이렇게 줄었다. 전월에 얼마를 쓴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아직 정교하지 못한 것 같은데 카드 내역이 아니라 그 통장 뭐야, 전월에? 통장에 그 입출금 내역까지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교하지 않구나. 그리고 옆에 보면 그 소비 사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옆에 보면 소비 카테고리 뭐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얼마를 썼고 미분류는 뭐 밥 먹는데 쓴 돈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이렇게 신용 정보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도 있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옆에 보면 뭐 결혼, 뭐 자동차, 주택, 출산, 조기 은퇴 이런 계획들을 제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클릭하면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게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필요한 돈이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네가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 중고차 시세는 얼마니까 여기서 얼마든 뽑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야, 요일별 그런 것도 나오네. 재밌네요. 월요일은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월요일은 많이 쓰셨던데 돈을? 제가 인터넷 쇼핑을.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 정보를 끌어와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런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서비스까지 가능한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요거는 제가 아닙니다. 뭐 특정 A라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봤더니 여행에 많이 쓰고 외식에 이렇게 많이 쓰더라. 그래서 수 있다는 거죠? 너한테는 1순위로 뭐 A사의 카드를 추천한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보니 잔고가 이러한데 너의 6개월 평균 잔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70%인 500만 원 정도는 정기예금에 맡겨놓으면 네가 1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다 알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정보, 개인 신용 정보를 다 모아야만 이런 맞춤형 그 상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저 다른 은행들의 개인 정보는 김상훈 기자가 우리은행 앱을 들어갔다가 그래 내 정보 얘 우리은행한테 줘라 동의 이거 눌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그 우리은행이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기관들이 쭉 목록이 떠요. 그게 한 417개 중에서 금융사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나 그 금융기관들을 제가 체크를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그 동의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도 마이데이터를 눌렀어요. 가져와. 근데 신한은행 가서도 또 가져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냥 내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은행한테 너는 네가 잠시 김상훈인 것처럼 해서 쭉 가서 긁어와도 돼 허락함 이거 해준 거죠.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정확히는 긁어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는 건데 이따가 뭐 긁어온다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은행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한번 그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우리은행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제가 우리은행 고객이라서 우리은행 사례를 든 게 아니라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엔 김상훈 기자가 뒤로 스폰서 받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홈플러스하고 아니 그 예를 들면 KB나 신한을 제가 하려면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은행 보고
보고 있나 우리은행. 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뭐 내가 가지고 싶은 차를 이렇게 등록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등록을 해놨잖아요. BMW 1억 2천만 원짜리가 갖고 싶으시군요. 뭐 이건 드림카니까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값이 얼마고 들어가는 부가 비용이 얼마인데 네가 2년 뒤에 이걸 살려면 어느 정도의 뭐 그 자기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은 이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다 해주는 거군요. 보시면 계획에 비해 자산 소득이 부족하거나 지출이 많아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까지 해준다. 저거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렇죠. 꿈 깨라라고 설명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뭐 적정한 수준으로 본인이 예산을 뭐 만들게 되면 여기서 대출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편리하긴 편리하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리파이낸싱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금리가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거. 그리고 좋죠. 그 대출을 받을 때 사실 그 DSR이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대출들이 퍼져 있으니까. 소득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창구 가서 직접 알아봐야 나의 한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바로 이렇게 그 숫자만 넣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숫자를 넣는 것도 그냥 조회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예를 들면 어떤 세무사가 내지는 어떤 부동산 컨설턴트가 김상훈 기자님한테 뭘 컨설팅 해주고 싶다 이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겠으나 그런데 김상훈 기자님한테 그러면 제가 이런 걸 해드릴 테니 우리은행한테 줬던 것처럼 저한테도 개인정보를 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김상훈 기자가 그래 줄게 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무사나 컨설턴트나. 이게 요건이 있어요.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서 잠깐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요건이거든요. 최소 자본금은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물적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나 보안 체계를 갖췄느냐 이런 걸 심사를 합니다. 데이터를 다 긁어 오는데 이게 혹시 해킹되거나 긁어온 데이터를 네가 잘 보관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자만 선정해 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실제로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오픈 베타 서비스 할 때 오늘이 본시행이니까 최근에도 많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정보를 조회를 해봤는데 딴 사람 정보가 뜨는 거죠. 이게 하나은행이랑 그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뭘 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된다.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근데 대신 저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금융당국 말로는 허들을 굉장히 낮춰놔서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 이 요건만 맞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진짜 저 사업자들은 서로 우리한테 제가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발 한번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서로 진짜 하려고 하겠네요. 내 걸 해야 계속 여기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쓰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여기서 쓰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을 할 때 금융사들이 너무 경품. 이것 때문에 사실 데이터는 비슷비슷하니까 데이터는 다르진 않잖아요. 417개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아서 처음에 경품. 그래서 KB에서 아마 사전 예약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제네시스 GV705 주겠다라고 했다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당국이 3만 원 이상은 안 돼. 뭐 그런 걸 또 해. 저거는 우리은행 가서 보니까 저런 게 나오는데 KB 가서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곳곳 마이데이터 사업자마다 메뉴가 다를 테니까 골고루 가보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재밌거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KB 같은 경우에는 KB 차차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자동차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조금 금융 정보라든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제가 KB 차차차는 또 아니요 못 들어가 봤는데 스폰서 안 해줬어. KB 안 써. KB랑은 안 지내. 아직 협상이 안 됐어.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차 번호를 넣게 되면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 그러니까 정기 검사 기간, 리콜 정보, 시세 이런 거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왜 조금 더 풍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건 자동차 정보가 나오지 내 개인 정보가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정보가 제 개인 정보죠. 그러니까 저의 넘버를 넣는 그렇죠. 제 넘버를 넣으니까 제 차 넘버를 차 넘버만 넣으면 딱 그 차종에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차. 그래서 KB 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네. 중고 자동차 시세라든가 뭐 그런 그렇죠. 게 판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본인들 앱에서 약간 조각 투자, 뭐 예술품이나 한정품, 운동화 이런 것도 조각 투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맞춤형 상품으로 제공을 해주고 이걸 금융자산화해서 다른 데랑 달리 자산 목록에 집어넣는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근데 이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냉면집 한다. 그럼 나는 손님이 오실 때 그 손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그 손님이 그동안 쭉 뭐 드셔왔던 음식들 뭐 그런 것들 쭉 리스트를 나한테 주면 내가 추천 메뉴 뭐 이런 거 좀 해주고 싶다라든가 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분이 옛날에 샀던 내역을 딱 준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좀 드린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려면 영세 상인들은 못 하겠네요. 마이데이터 사업을. 쉽진 않죠. 영세사업자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거 누가 좀 중간에서 보안 이런 거 좀 해주고 예를 나는 들면 데이터 이용만 좀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그 영세 단위 조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PI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API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회가 있죠. 여기에 맡겨서 여기서 오픈 API 시스템을 갖추는 대신 돈을 만들어주고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API가 어떤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제가 그 뭐 우리은행 앱을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렇죠. 긁어오려고 하면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긁어오기 좋게 만들어주는 원래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원래 이 기존에 있던 뱅크샐러드나 뭐 토스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앱에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 있는 금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랑 비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정보만 그냥 긁어오는 건데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건데 오픈 API 같은 경우는 그냥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로가 있고 딱 그 도로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복사하는 건 안 돼요. 이제 안 되고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나 대신에 그 사업자가 계속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요. 내가 요청할 때만 올 수 있게 그게 오픈 API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를 받은 애들이 저 마이데이터 당신의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오케이 받은 사람이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거다. 그러니 가져오는 것도 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갖고 와서 보관도 할 때도 믿음직스러워야 되니까 조금 영세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다 못할 텐데 우리 은행 정도나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뭐 플랫폼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금융회사가 아니었지만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와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영세 상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사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모델의 플랫폼이 있기는 해요. 영국의 디즈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영국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디즈미 나를 뒤져라 이런 디지의 엠미 뭐 그런 거 디지털 정보를 뭐 내가 가져온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체가 돼서 일일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긁어와서 그 개인용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가능한 서비스들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제 해외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이트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뭐 그 보험
네.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렌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국가를 여행을 하는데 나의 병력 기록을 가지고 네가 백신을 이걸 안 맞았는데 여기 가려면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런 거 이런 것들까지 좀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거군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한국은 신용 정보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비금융 영역까지 확장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뭘 샀는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알아야 나한테 추천 잘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그 신용 정보 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 구매 내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게 구매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전달을 할 때 다른 기관에 전달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얀색 샘달 24,200원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은데 의류라고 전달이 됩니다. 의류, 그냥 의류. 기타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별 도움이 안 되죠.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왜 줘야 되냐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신용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가는 걸로 금융이랑 협의를 해서 구매내역 이번에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지를 내가 결정하는데 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게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따져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그게 되지. 규제 방식이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제 자체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터놓는데 내가 싫으면 거부할게. 이게 옵트 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유럽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전 동의를 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옵트 인 방식이에요. 전혀 반대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이나 유럽 많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고. 디폴트 값을 바꾸는 거고. 디폴트를 다 해주는 거하고 싫은 놈은 반대해. 이런 거고. 네네. 우리는 찬성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데이터 사업하는 가장 큰 기업의 시가총액은 203조 원 정도가 돼요. 와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 괜찮아. 알아서 알아볼게요. 인투이트. 인투이트. 네. 미국 주식하는 분들 굉장히 유명한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저의 구매 내역도 누가 갖고 가서 좋은 거 추천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좀 안 산다고 했으면 이제 그만 좀 해주면 결정장애 있잖아요. 결정장애. 제가 막 뭘 하나 그러면 나 진짜 텐트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텐트 한번 검색했다가 한 달 내내 텐트만 먹고 죽는 줄 알았네. 안 산다니까. 결정장애. 그러니까 뭘 살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텐트 검색하면 텐트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X를 검색하면 이제 텐트 안 뜨는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재밌군요. 김상훈 기자가 의외로 자동차에 진심인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열심히 한다. 아까 그 김상훈 기자 그 우리은행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더 볼까요? 우리은행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게요. 지난달에 3,000만 원 썼던 그거. 야, 이거요? 전월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했죠? 야, 어떻게 저럴 소비 수가 카테고리는 있냐. 온라인에서 16만 원. 저 미분류가 밖에 계신 어혜진 소장님의 제보에 의하면 저 유흥주점이라든지 아닙니다. 제가 뭐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하 유흥주점 느낌인데? 아닙니다. 저기 여백 앞에 있는 백상 빌딩에 있는 식당이에요. 근데 유흥주점 등록이 돼 있나 보네. 그래도 그런가요? 아니 뭐 갈 수도 있지 뭐. 그래. 저녁 먹을 수도 다들 있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아닌데. 그래. 불법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저 취미가 비슷하신 듯 하시죠. 야 이거 마이데이터 위험하네. 한번 노출되면 너무 많은 게 노출되네. 야 보안 잘해야 되겠군요. 네. 백브리핑의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